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주제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초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일관하면서 우리 증시 우려와 다르게 상승을 이어갔는데 최근에는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유럽판 IRA인 CRA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원전주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칼을 좀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70%로 크게 뛰면서 이제 다음 달에 25가 아니라 50bp 컨센서스로 좀 급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물 건너간 분위기일까요? 뭐 금리 인하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월 FOMC 이제 저는 25p 인상으로 계속 좀 여전히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파월 의장 발언이 이제 뭐 다소 매파적이었다 할지라도 사실 어제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그래도 올라가니까 네. 좀 눌러주는 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2월 CPI라든가 2월 이제 10일에 있는 고용지표 보고선 이제 앞으로 그 3월 22일에 있을 FOMC 전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전히 25p 가능성이 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5월과 6월의 추가 인상권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보다는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25p를 낮췄다가 다시 50pp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 연준이 자기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50pp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풀 충격이 있겠지만은 어제 미증시를 봐도 생각보다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다우가 더 밀렸죠. 네, 다우가 좀 더 경기 민감도 쪽이 더 밀렸고 그리고 그 AMD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50pp 인상권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완벽하기는 아니겠지만 이 또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악재라기보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긴축 완화로 그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속도 차이거든요. 얼마나 더 오래 이제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리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언젠가는 어쨌든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중에는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 방향성이 지금 변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쵸.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위클리 네.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보면 선물 쪽의 매도가 아니라 선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5천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제가 마감으로 보지 않아서 마감 수급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보지 않았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물 매도로 인해서 대부분 그 기관들의 매도가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 그 연초와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개인들의 수급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개인들의 수급이 강해요. 요즘. 이 이유가 그 시장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챗 GPT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뭐 따라붙기 좀 어렵고 일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안 들어왔는데 2차 전지가 움직인 다음부터 개인들이 2차 전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쪽으로 수급이 달라붙다 보니까 네. 개인들의 힘이 좀 강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전과 개인들의 수급을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를 지금 좀 받아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3월 14일에 이제 2월 CPI 지표 이게 가장 핵심일 거고요. 이제 이번 달 10일에 있을 고용 지표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2월 달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이죠. 그래서 중앙값이 22만 4천 개고 실업률도 한 3.4% 정도 예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로 가려고 하면은 그 월간 그 이제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뭐 30만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바이든이 가이드라인 준 겁니다. 그 연준에.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은 당장 이제 금리 인하로 가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 고용지표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대비해서 발원 수위가 높아진 본질적인 원인이 일단 말씀하신 고용이랑 물가 서프라이즈잖아요. 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는 말로 보면은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CPI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뭐 경기가 나빠야 연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다면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뭐 사실 뭐
연착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착륙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네. 그런 것보다도 쉽게 이제 경기가 당장은 아직은 이제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양회 때 이제 그 목표 이제 그 경제 성장률 5% 제시해서 네. 시장에 다소 뭐 실망을 줬다고 하지만은 이제 시진핑이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밖에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이제 재집권 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분명히 할 거고요. 일단은 그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그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그 전에는 그 세계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의 기대감이 이제 다소 이제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리오프닝보다도 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좀 반응한 것들이 보여서 아직은 좀 경기 침체 우려보다도 지금은 그 연준의 이제 긴축 과정이 언제 그러니까 상단과 그 길이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하이투자증권 조희진 PB 합류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장 분석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달러화의 강세가 좀 뚜렷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네. 105포인트대에 도달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조금은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제 3월 달에 또 50bp를 인상하게 되면서 이제 더 달러화 강세가 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달러로 자금이 쏠리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당연히 외인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근 외인 수급이 좋은 종목이나 뭐 많이 들어왔다는 종목들에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지금 또 뭐 외국인 수급이 둔화되고 있고 또 달러화가 강세된다면 뭐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여전히 국내 이제 증시의 외인 지분율이 역사적으로 낮아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서 네. 뭐 지금 양해도 있고 뭐 3월 FOMC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뭐 그나마 연초 코스피 코스닥이 제한적이나마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외국인의 수급 덕분이었는데 이마저도 사라진다면 국내 증시가 조금은 상승 동력을 잃지 않을까 싶어요. 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좀 향하고 있는 걸까요? 2차 전지로 함께 들어가는 걸까요? 2차 전지 쪽도 지금 외국인들은 그 파는 외국인도 있고 실제로 네. 이제 그거를 숏 스퀴즈를 유발해서 이제 그 사는 쪽도 있어서 좀 서로 네. 부딪히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1월 연초에 이제 떨어지면서 그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온 것도 네.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1,320원을 돌파를 했는데 2월달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적자인데 그걸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적자 폭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10일은 그래도 한 8억 정도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출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흑자로 된다고 하면은 또 환율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의 핵심은 우리가 자체 체력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환율이 쉽게 돌아서기는 어렵고요. 그 자체적으로 어떤 환율 그 외환 당국에서도 이제는 환율 방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그 수출 데이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수출 데이터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환율이 좀 잡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차피 3월 22일에 이제 연준의 이제 그 금리 인상 여부가 그러니까 뭐 25bp 갈지 빅스텝을 갈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기간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3월 FOMC와 함께 내일 옵션 만기 이후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월에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단기 조정을 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저희가 삼아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올라가서 뭐 3대 증시가 떨어지고 하고는 했지만 네. 이렇게 조정하고 눌림목이 있을 때 네, 조금 봐주셨던 종목이나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뭐 어닝 실적이 좋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런 실적도 유의하셔서 보시면서 네, 보수적으로 그래도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유럽 CRMA 초안이 공개될 걸로 보이죠.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CRMA가 이제 14일 날 이제 초안이 공개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요하게 네, 보시는 부분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EU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린딜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뭐 기후 변화 법안 등 친환경 경제 관련해서 뭐 수많은 법안 및 실행을 발표했고 또 그린딜에서 여기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게 바로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순환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에 당연히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내용의 핵심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IRA와 비슷한데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추출한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의무화가 담겨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가 기대되는 이유가 전기차 수요 확대는 뭐 시차를 두고 폐기 전기차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에 뭐 향후 앞으로 봐서도 폐기 전기차 규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차량용 배터리도 폐기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같이 커져 나가니까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도 CRMA 관련된 폐배터리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폐배터리 테마주가 수의 기대감에 올랐어요. 뭐 최근 주가가 급등해서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테마 인기가 조금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폐배터리 3인방 주가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폐배터리 3인방이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랑 코스모 화학 있고 또 뭐가 있죠? 저는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코스모화학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성일하이텍과 그 세비캠 같은 경우는 그 3인방으로 놓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폐배터리 쪽은 핵심은 에코프로랑 이제 네. 코스모 화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정말 거기에 많이 이제 갔죠. 쪼가쪼로 포함하면은 뭐 코스모 홀딩스랑 코스모 케미칼 이걸 보셔야 되는데 네.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그 에코프로에 비해 그 양재현 이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폐배터리를 위해서 아주 그 광석을 추출해서 광물을 추출해서 다시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결국엔 수거를 많이 해서 누가 더 많이 그 사갖고 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가장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양극재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배터리 기업과 양극재가 같이 있는 그런 그 리사이클 수직 결합가 된 기업들이 주가 센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랑 그 에코프로가 이제 핵심인 거고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이 같이 있는 코스모 화학이 그래서 주가가 센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CRM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적인 뭐 내용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EU에서 그 법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핵심 원자재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판서 발자국 현황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온실가스를 포함한 이런 용량을 다 그 총량을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네. 사실상 중국산 원자재를 사실상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EUC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의 하나가 이번에 이제 EU의 CRMA 법안이 그 미국의 IRA 법안과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 담겨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CATL 같은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상 유럽 진출에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국 내 그 유럽 내 공장이 있는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센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유럽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사실상 진출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LFP 배터리 외에는 그 NCM 배터리는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특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이제 유럽의 시장을 사실상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장악을 한다는 그런 지금 아젠다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개인 투자들한테 상당히 공유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 주가 쉽게 안 밀리는 이유가 이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에코프로 BM 실적이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8조 9천억 정도이고 이게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인데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는 얘기가 현재 나오는 컨센이 10조 얘기가 있습니다. 매출 10조에
그 뭐 어떤 분은 뭐 12조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네. 그게 유명하신 분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7%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해 한 7천억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컨센이 6천억인데 그러면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은 30배에 7천억이면 시가총 21조까지 되는데 그게 얼마 전에 21조 찍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 양극적 종목들이 실적을 2, 3년째 땡겨왔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올해 실적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그동안 시장에서 생각했던 실적 추정치보다 월등히 많이 오파 갔어요. 네. 이게 1월 달만 해도 모증권사에서 에코프로 비엠의 매출액 6조를 전망했었는데 지금 다시 8조대로 올려놨고 지금 7조로 10조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까지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쉴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에코프로의 지분이 한 45% 있는 에코프로가 그만큼의 지분 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아마 14일 전까지는 네.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좀 봐서 에코프로 비앱을 포함해서 뭐 그 코스모화 이런 2차전지라든가 폐배터리 쪽 투자하신 분들은 한 14일 요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차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슈는 이렇게 매일 나오네요. 오늘은 유럽 CRMA에 대한 분석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모처럼 원전 관련 이슈가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수원과 폴란드가 협력해서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뭐 G2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폭을 많이 늘렸어요. 이 발전소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라고 하던데 그럼 확실한 뉴스가 나온 거죠? 네, 오늘 뜬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민간 전력회사 두 곳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그 한수원과 SPV를 설립했다는 뉴스가 떠서 네. 뭐 한전 KPS 등 G2파워 등 굉장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11월에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초로 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을 해서 이제 미국 원전 업체랑 폴란드의 해안에 위치할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고 이호는 아직 부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3호 같은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환수원과 SPV를 설립하여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전 발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거고요. 뭐 친원전 정책 이후 높아진 밸류 등을 감안하면 이제 지금은 뭐 시기적으로도 네, 원전에 봐야 할 시기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정부 정책에서도 기대했던 게 친원전 정책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방산이나 이런 테마에 비해서 많이 수혜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시적으로 이런 체결 같은 것도 됐으니까 이제 뭐 원전 관련해서도 기대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원전 관련해서 후속 뉴스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NH에서도 한전 KPS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를 또 냈죠. 원전주는 다만 조금 장기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원전주는 중장기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원전주들의 특징이 이제 네. 수주가 한번 하려면 오래 걸리고 원전 건설한 자체가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주 결정이 났더라도 거기서 이제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 수익이나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의 모멘텀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약간 테마성을 움직이는 경우는 좀 있고 좀 조목 아까 뭐 수주 말씀하셨으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주니까 여기 수주 잔고를 좀 보니까요. 작년까지가 한 7조 6천억 정도 되고 올해 한 8조 8천억 정도 내년에는 10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좀 편견이 있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원전주 보실 거면은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신규로 그 원전이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한다면은 뭐 그 신한으로 3, 4호기 정도 요 정도 신설되는 거 빼고는 딱히 국내 수준은 좀 어렵고 이제 해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폴란드 수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뉴스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실적을 바로바로 반영하면서는 좀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원전 기업들의 주가를 좀 결정하는 변수로는 해외 수출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 2차 전지와 원전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두 자릿수 급등한 DB하이텍,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꿈비, 마지막으로 영창케미칼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 결국 물적 분할을 강행했습니다. 저번에는 소액주주들 반발이 커서 발을 뺐는데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커서 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DB하이텍 내일도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뉘어졌습니다. 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부장님? 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제가 저 기준은 제가 내일 살 수 있냐 네. 없냐 이거로 좀 보는 거거든요.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네. 이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제 올라간 이슈가 물론 이제 물적 분할을 그 자회사를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 요거랑 네.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 배당금을 작년 3배에는 1,300원 정도로 주고 그리고 그 1,000억 규모의 그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랑 오늘 이제 특정 창구에서 DB하이텍 매수를 강하게 들어온 게 지금 그 대주주 지분이 이제 우호 지분 포함해서 20%가 안 됐던 것들이 이게 지금 제2 SN 사태 이런 것들 염두에 둬서 그런 뭐 얘기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DB하이텍이 지금 공당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실적으로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와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 좀 플레이는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그 모멘텀 투자를 그 실적 모멘텀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DB하이텍을 따라붙어서 지금 사기는 저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설 법인을 상장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 팹리스 부분을 왜 물적 분할을 해야만 하는 건지, 분할을 하면은 사업 확대에 정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말이 나왔던 게 이제 파운드리랑 팹립스가 함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파운드리 일감을 맡기는 고객사들이 다 팹리스 업체들인데 두 사업을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한테 설계도를 맡기고 싶지 않다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해 왔어요. 그래서 5년 전에도 이게 물적 분할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로 간다는 말인데 현재 뭐 대만의 TSMC 등 주요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의 전략 방향을 따라가는 거고 또 이게 뭐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뭐 성장성 있는 사업이 분할되기도 해서 뭐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 글로벌 동향을 따라가는 거고 또 이제 저희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 전략이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더 고급 품목 제품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지금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라고 보고 이제 뭐 신설 법인 역시 안정적으로 파운드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해서 저는 앞으로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물적 분할만 했으면 몰라도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배당 성향을 올린다든지 이제 뭐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자사주 매입을 최초로 한다든지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를 조금 더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 뉴스라고 오늘 봤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꿈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대책이 나오면서 저출산 관련주가 들썩였죠. 꿈비는 오늘 무려 두 자릿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책 모멘텀 타고 상승을 이어가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비는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뭐 오늘 왜 올랐나 보니까 기사에서 한국 미혼 청년의 75%가 결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뭐 이게 저출산 대책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건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좀 크게 없는 뉴스죠? 네, 저 직접적으로 연관은 크게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그냥 사회적 최대 화두가 저출산이다 보고 이제 또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꿈비 같은 경우는. 이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매물대가 크지 않아서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꿈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 가구 1위 업체라고는 하는데 이제 뭐 반려견, 커피 사업 등 다각화로 매출을 내고 있고 뭐 5년간 매출 연평균 36% 상승하는 듯 지금 뭐 저출산 뭐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는 주식이라서 이러한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저출산 관련주들 메디앙스나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네. 상승에 나왔잖아요. 이게 테마주로 묶이면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꿈비를 노를 주신 거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노 의견이실까요? 다른 종목들은 아예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꿈비는 이제 내일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노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일 이제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고요. 17만 5,264주, 지분율 2.2%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이 매물 나오게 되면 공모가가 5,000원이니까 네. 지금 거의 5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차익 매물 분명 나올 거고요.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아 가구로 그 섹터가 구분되어 있지만은 사실 유아 가구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건 있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그 충격 방지 매트가 매출의 60%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커피 이제 G7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총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매출도 상당히 좋고 이제 유아용 화장품 쪽으로도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서 쓰는 화장품 때보다 가격대가 더 높고요. 또 품질이 좋은데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진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려견 용품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아용품 쪽은 동사가 이제 그 하나의 매출을 쌓게 되면 이게 잘 안 빠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아이템을 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고 지금 그 출생 그 이제 인구수가 지금 출생 인구가 줄어들어도 네.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유아복과 달리 한 15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용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점점점. 그래서 유아용품 시장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자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과정인데 보통 산업이 성장하려 그러면은 특정 섹터에 대기업 같은 게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유아용품 쪽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시장이 그 태동 단계이고 꿈비가 이제 이 유양품 시장에 대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다 먹겠다는 포부로 지금 상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2,000명 정도 되고 한 명당 5,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 그리고 지금 누적 고객 수가 70만 명이 넘은 상태라서 굉장히 지금 한 번 쓰면은 계속 쓰게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 상당히 좋다. 그리고 동사가 IP도 한 388개 정도로 지금 계속 특허를 꾸준하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게 그 궤도에 올라서면은 유아용품 시장 자체가 한번 올랐으면 잘 빠지지 않는 구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아용품 이 테마가 한번 붙으면 막 상한가 막 나오고 하는데 네.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아. 특히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의류거든요. 대부분 네. 의류가 대부분이라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많이 타는데 꿈비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그 카테고리가 좀 다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양품 테마 쪽에서는 어떤 테마가 나오면 이 종목만 앞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예수 물량 해제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창케미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영창케미칼이 꼽히고 있죠. 내일도 가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무기물 PR 바람이 불어올까요? 네, 지금 무기물 P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 SDI가 뭐 다양한 PR 중에서도 무기물 PR을 차세대 제품으로 점 찍었다 하면서 이게 뭐 EUV 관련 무기물 PR로 이제 영창케미칼 같은 경우 엮이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서 저는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제품인 게 이게 PR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종 공정 중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노광 공정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소재인데 이게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PR을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PR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PR 형태로 만들었는데 네. 이게 뭐 유기물 PR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회로 폭이 미세해지고 뭐 폭까지 좁아지다 보면 이게 회로 모양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불량을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PR인데 이게 원래 무기물 PR 같은 경우는 일본 소재 업체가 유일하게 양산을 해서 뭐 다양한 특허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 SDI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무기물 PR에 도전하면서 저는 이제 업계에 따르면 이제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뭐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최초로 국산화하기도 했고 이제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영창케미칼이 네, 기술 로드맵에 오르면서도 앞으로 주가 향방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장님도 예스 의견을 주셨는데 영창케미칼이 지금 바닥권에서 그래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영창케미칼. 네, 영창케미칼 지금 2%가량 올랐죠.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았어요. 어제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어제 네. 갭 상승해서 타이밍을 나왔다가 다시 요 반등 올라오는 모습인데 영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대 부담 없는 가격을 좀 보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그 올라간 거는 그 무기별 PR 그 연구 개발 내용을 이제 기술 로드맵에 올렸고 이거를 삼성 SD랑 같이 협력한다는 요 이슈 때문에 같이 올랐고요. 네. 동사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EUV 공정 핵심 소재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들어가고 그 CMP 그 이쪽도 신소재 2개 올해 이제 개발 완료해서 양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EUV용 소재 쪽으로 굉장히 제품이 많습니다, 이 동사가. 네. 그래서 EUV 쪽 소재 종목은 동진 세미캠도 있지만은 서로 지금 반대되는 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EUV 소재 쪽에서는 영창케미칼을 좀 탑픽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차게 6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강남 WM센터 조희진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